다름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 M의 변화가 있습니다. 군사전문지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님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 편집장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 원쌤과 함께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항공기를 배니까 이착함을 시키고 또 그거를 보급도 시켜주고 정비도 할 수 있는, 쉽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떠다니는 공군기지가 바로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차 대전 때는 함재기가 그 이전 시대보다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항모 대 항모로 함대전이 치러질 수 있고 전함은 정말 포함방 안 쏘고 끝날 수 있는 이런 걸 보여준 걸로 아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역시 미드웨이 해전. 일본의 경우는 항모 4척을 잃고 대형 수송선을 잃고 비행기 291대와 4,800명의 병력을 잃는데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미군의 병력 손실은 307명에 불과했으니까 지금 10배 이상의 병력의 경우 타격을 받은 셈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출동할 때 주어진 자원만으로 이동, 공격, 복귀를 대부분 해야 하다 보니까 기지가 고정된 공군에겐 작전 반경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항공모함은 그렇게 고정된 기지가 있는 게 기지 자체가 움직여 버리니까 그 상대방으로서는 자국 해안선, 공대지 미사일 사정거리, 거기에 함재기의 작전 반경까지 더해진 어마어마한 범위를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자한테 아주 머리가 터집니다, 진짜. 다시 말해서 항공모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취가 파악되지 않는 그런 상황만으로서도 적지 않은 상대방의 해공군 전력을 묶어두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 어디 갔어? 이거 그렇죠. 예. 예시로 1982년에 미 해군 항모 미드웨어 엔터프라이즈가 북태평양 캄차카 반도 인근에서 실시한 군사훈련 노르펙 82년의 북태평양 기동훈련 때 미드웨이 항모전단이 함선 간 교신을 완전히 끊는 무선 침묵을 유지하면서 이제 숨은 거죠, 한마디로. 캄차카 반도 일대를 돌았는데 소련은 그걸 추적을 하진 못한 정도가 아니라 탐지 자체를 못 해버렸어요. 설령 한 어떤 지점에서 그 위치를 파악했다 그래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그걸 시도할 때쯤이면 또 딴 데가 있으니까 아주 골치 아프죠. 물론 함재기가 어떤 항모라는 어떤 플랫폼의 제약 때문에 지상 발전하는 공군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제약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항모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이면 당연히 또 러시아 얘기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마음 같아서는 러시아의 항모가 매우 뛰어나며 매우 많고 얼마든지 전 세계를 상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으나 항모에 관한 만큼은 네. 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일단 뭐 그것부터 그렇고요. 항모에 관해서는 사실 러시아가 그다지 할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보유는 하고 있지만 일단 6만 톤급 중형의 그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을 한 척 보유를 하고 있고요. 소련 시절에 이제 여러 척이 계획이 됐었습니다만은 분기 이후엔 그냥 한 척, 러시아는 한 척을 갖고 있습니다. 5만 3천 톤급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5만 3천 톤급이고 12대 수호이 33 전투기 하고 5대의 수호이 25 전투기 등 17대 전투기를 탑재하니 규모도 그리 크지 않죠. 딱 보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핵 항모 이런 거 비교하면 러시아 타이틀 치곤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 게다가 이것도 심각하게 노후돼서 잔고장이 굉장히 많고 근데 와중에도 시리아 내전 때 지중해 배치가 됐었어요. 지중해는 또 좁고 하니까 또 실전 투입이 이루어졌는데 와중에 또 2018년에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자 차기 항공모함으로 준비하던 이 시토룸급이 있었는데 여기 또 계획이 좌초가 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얘를 다시 고쳐 쓰자 해가지고 이 우리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이 재취역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어요. 2021년 내년에 원래 재취역을 하려고 이제 수리를 들어갔는데 얘가 들어가 있던 그 플로팅 도크가 침몰하고 크레인이 붕괴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갑판에 크레인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손상을 심지어 더 입게 된 거죠, 원래보다. 문제가 생겼는데 더더욱 문제인 것은 이 플로팅 도크와 이 시설이 러시아의 유일한 이 항모를 고칠 수 있는 수리용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고쳐야 항모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폐함하자, 그냥 버리자 이거. 야, 그러니까 나왔다가 버리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도 다시 고쳐서 재취약을 하자. 정말 이때만 해도 정말 눈에 가시였겠죠. 이제 뭐 뜨거운 감자란 말이 딱 맞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그렇게 재수가 없을 수 있냐. 진짜 재수로 넘어왔고요. 그런데 와중에 작년 12월에 또 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나서 내부에 120제곱미터 면적을 태웠을 뿐만 아니고 군인 2명을 포함해서 1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6명이 중태였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재취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불운한 상황이면 그냥 폐암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좀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찌 생각을 하면 이게 폐암이 되면 지금 러시아는 이제 항모가 당분간 없는 상태가 될 수 그러네요. 또 지을 여력도 없고 참, 지금 그런 상태가 돼서 참 어렵네요, 진짜. 네. 예. 의지도 많이 꺾이기 이전 정도 겪고 나면 좀 하기 싫어지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푸틴이라도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하기 싫어지고 뭐 주변에서도 반대도 많이 할 테고. 의외로 정말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항공모함 전력이 러시아가 이 러시아라는 이름에 비해서 좀 약하긴 약한 것 같은데 전력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원자력 추진이 아닌 재래식 동력함이다 보니까 배 자체의 연료 제공도 꽤 자주 해줘야 되는 편입니다. 이게 자체 무장이 굉장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 쿠즈네초프 이전에 운용했던 항모처럼 보이지만 정식 분류는 항공 순양함이었던 키예프급처럼 자체 무장이 굉장한 수준인데요. 8문의 카시탄 CIWS 즉 근접 방어하기 이외에도 6문의 AK-630 CIWS와 192발의 대공 미사일은 미국보다 호위 전력이 뒤처져 있는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항모라는 입장치고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예, 사거리가 600km가 넘는 P-700 대함미사일을 무려 12발이나 장착한 거는 이거 항모가 너무한 거 아니냐, 항모의 무장치고는. 아, 그렇죠. 함재기 운영의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직접 우리가 그냥 끝낸다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게 함재기의 작전 능력이 뒤지고 함재기 탑재 수량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거꾸로 이런 식으로 자체 무장이 과하다 보니까 그 공간만큼 함재기 운용 능력이 또 깎여 먹히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좀 문제가 있어요. 함재기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게 애초 구소련 시절에 탑재가 예상됐던 기종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다용도 전폭기 야크 141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쿠즈네초프의 크기를 고려할 때 작전 능력에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크기도 작고 연료 탑재량도 적고 무장 탑재량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직 이착륙 기체보다는 통상적인 함재기가 낫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소련 전투기의 역사를 새롭게 썼던 수호이 Su-27을 개량한 Su-33이 함재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출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함이 되면은 그나마 양반인데 사출기를 결국 못 달아서 앞에 이제 스키 점프대 즉 이렇게 된 거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용해서 이함하는 방식이 채택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함재기의 연료 탑재량과 무장 탑재량에 또 제약이 생깁니다. 즉 무장 작전 능력이 저하된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임에도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함미사일을 장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조기경보 임무를 제대로 된 조기경보기가 아니라 헬기에 레이더를 탑재한 정도로 또 임시방편적인 조기경보를 하고 있고 또 별도의 전자전 기체도 없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인 작전 능력으로 보면 미국과는 엄청나게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들으면 정말 후지고 이거 이걸 뭐하러 워딩상은 그런데 이걸 뭐 계속 불나고 고장난 데다가 뭐 함재기도 제대로 탑재도 안 되고 뭐 사출기도 없고 사출기도 없고 그리고 이착륙에서 바꾸고 조기경보기도 없어 헬기나 띄우고 있고 이런 굉장히 무슨 나무로 만든 뭐 그런 것이 떠오르는 그런 거의 그 수준인데 이게 놀라운 것이 항공모함이라는 게요. 이게 미국하고 비교할 때는 정말 미국은 넘사벽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지금 얘기한 이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이 종합적인 전투 능력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샤를드골 항공모함하고 더불어서 2위권, 세계 2위권 수준의 전력인 거예요, 이게. 와, 그렇죠. 예. 1, 2위가 이렇게 차이 나고 2, 3, 4위는 이렇게 촘촘하고 뭐 그런 상황인가 보군요. 그렇죠. 그 다음엔 아예 없고. 없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은 이렇게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제외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선체인 거고요. 또 이 항공모함인 거고 자체 무장이 또 강력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단독 공격력이 굉장하다. 거듭된 어떤 문제들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이런 항공모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딱 한 대 있는데 쿠즈네초프. 근데 이번 함이 지금 건조 중인 것도 아니라 중국으로 넘어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 9월 25일에 쿠즈네초프의 2번 함이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으로 변신해서 취역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번 함이 원래 이름은 바리악이라는 이름으로 구소련 시절에 건조가 진행 중이었는데 한 70%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소련이 없어집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원래 건조되고 있던 지역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 시대야 소련의 일부였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소련 망하고 우크라이나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돈이 없고 러시아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제작이 중단돼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냥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녹슬어가고 있던. 그러다가 이제 1998년 3월에 마카오의 한 회사에 고철로 팔립니다. 문제는 이 선체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거를 터키가 막 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매각이 성사되고도 또 한참을 못 가고 있다. 그리고 2001년에야 중국의 다롄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때 명목은 이 배를 카지노와 호텔로 개조하기 위해서다. 항상 카지노. 그렇죠. 아, 예. 근데 벌써 이때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왜냐 중국이 사실은 그보다 먼저 퇴역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항공모함 시드니를 매입을 한 다음에 고철로 해체했지만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항공모함을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그 과정이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를 항모를 딱 가져왔는데 설마 정말 고지고대로 카지노 호텔을 개조하겠냐라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 이 과정에 개입한 어떤 마카오 회사라는 데가 조금만 뒤져봐도 수상해요. 중국 정부의 어떤 쉽게 해서 어떤 유령 회사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10몇 년이 지난 2012년 9월 25일에 후진타오를 비롯한 당시 중국 수뇌부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야오닝으로 변신을 해서 성대한 추역식과 함께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선체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이나 장비가 중국제니까 전혀 다른 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럼 야오니까지 포함해서 그럼 현재 중국은 그 항공모함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그동안 이제 약지를 했죠, 정말로 이 분야에서. 2019년 말에, 즉 작년 말에 일단 랴오닝을 본따고 또 최신 장비를 넣은 산둥함이 실전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산둥함보다 더 현대화된 002함의 건조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거하고는 별개로 네 번째 항모 건조도 이르면 내년 2021년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2025년까지 총 7척의 항모를 보유하겠다라는 거니까 좀 그렇게 되면 뭐 순식간에 뭐 지금 러시아 한 척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한 항모 강국으로 미국을 향해 이제 가는 거죠. 미국을 쫓아서. 다만 이제 아직 그 건조나 운영 노하우가 좀 부족하잖아요. 경험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수준에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7척이든 뭐 더 생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대형 항모를 3척 이상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고, 요건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특정 해역에 정규 항모를 고정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자국 주변에서 지상 미사일 세력의 엄호를 받으면서 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또 남중국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본게임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럼 현재 중국과 미국 이렇게 항공모함 전력을 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중국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우위다라고 할 수 있죠. 원탑. 그렇죠. 미국은 현재 10척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2017년에 취역한 신규 함급인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1번 함인 제럴드 포드를 더해서 총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 한 척에 80여 개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있어서 당시 함재기 숫자와 성능만으로도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항모가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보급함, 원자력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어떤 항모 전단이라는 단위가 늘 같이 다닙니다. 항모가 다니면은 비행장이 따라다닐 뿐 아니라 강력한 어떤 함대가 늘 동반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항모 전단은 영어로 이제 캐리어 스트라이크, 현재는 이렇게 부르는 항모 타격 전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특히 이 항모 전단의 파괴력은 바다와 접한 나라를 미국이 공격할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미 해군 1기 항공모함 전단의 파괴력이 웬만한 중견국가
뭐 2, 3개 공군력을 합친 거에 더해서 또 정예 육군 2개, 3개 사단의 파괴력만 강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미국 항모 전단은 미국에 11개가 있습니다. 딱 항모 척수만큼 전단이 존재하는 거고 10개 전단들은 모두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모항이 미국입니다. 딱 한 개 전단만 지금 일본이 거점이에요. 지금 일본의 요코스카항이 지금 현재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의 어떤 거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그 하나가 일본이라는 것도 그 눈에 띄네요. 그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만큼 동북아가 중요하다.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요시하고 있고 또 동북아시아만큼은 정말 어떤 중국이나 이게 과거엔 구소련 그리고 현대 중국의 패권으로부터 놓지 않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그 뭐 지사 하나 만드는 그런 거 아니고 파견이 아니라 그렇죠. 출장이 예. 아니라 이제 거기서 그냥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현지 법인. 그리고 현지 법인. 그렇죠. 좋은 표현이네요. 현지 법인이 되겠네요. 네. 예. 어차피 본사는 미국에 있는 거니까 그것도. 예.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최신상 한번 볼까요? 미국 쪽은 뭐가 될까요? 미 해군에서 최신형 항모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럴드 포드급. 그리고 이제 결국 케네디함이라고 얘기를 그래서 케네디죠. 예. 사실 이 케네디라는 함명을 가진 배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퇴역을 했고 그 함명을 이어받아서 또 나오는 거죠. 원자로가 대폭 개량이 돼서 한번 해견유를 교환하면 니미츠급의 2배인 25년 동안 연료 교체 없이 운항을 할 수 있어요. 네. 이에 비하면 중국의 야오닝함이나 한둥함은 모두 재래식 터빈 엔진을 쓰고 있어요. 증기 터빈. 그러다 보니까 배 운항에 필요한 연료가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항공 연료나 항공 무기의 탑재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작전 거리도 훨씬 짧죠. 아무래도 배 자체 연료를 재보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투기 이륙 방식도 당연히 지금 미국밖에 그 캐터펄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수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요게 이제 그 스키 점프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당연히 스키는 안 타고요. 예, 비행기가 이렇게 휘어 있는데 일단 보기에도 우리가 스키가 그 점프 그렇게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진짜 위로 올라가는 게. 사실 이게 좀 미묘합니다. 올라갈 때는 사실 엔진이 연료가 더 쓰이겠죠. 좀 더 높은 각도로 떠야 되니까 저 중력을 어느 정도라도 거슬러서 이제 경사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 다음에 이제 이만큼 공간이 생기니까 좀 이제 양력이 떨어져도 다시 떠오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데서 떠오르는 걸 보면 되게 바로 확 못 떠오르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에 반해서 케네디함은 어떠냐? 지금까지 썼던 니미츠급의 증기 사출 방식이 아니고 전자기식 사출 방식을 쓰고 있어요. 디지털. 예,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왜 총기도 요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레일건. 예, 레일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레일건이 뭐 지금 어느 정도 실효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안 봐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잘 되기만 하면 엄청난 속도로 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요 개념을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기같이 막 펑 터지고 막 이런 식의 복잡한 장치가 없이 간단하게 전자기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사출기가 있으면은 사실은 증기나 전자기의 힘으로 몇 초 안에 이 함재기를 시속 250km까지 가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로 250이. 예, 그러니까 엄청난 힘인 거죠. 이거는 이 스키 점프대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한 힘을 이제 사실 낼 수가 있는 건데 이 사출기가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출격 횟수를 2배 이상 늘릴 수가 있어요. 단순히 힘을 내준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빨리빨리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케네디함은 산둥함에 비해서 전투기를 2배나 실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출격 횟수 2배를 곱하면 2 곱하기 2. 예, 출격 가능한 전투기의 횟수가 4배가 되는 셈입니다.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죠. 함재기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단위 시간당 얼마를 뛸 수 있냐가 또 중요한데 똑같이 10대씩 있다 쳐도 뭐 10분 동안 한 대씩밖에 못 된다. 그리고 10분 동안 뭐 10대를 다 뛸 수 있다. 이러면 뭐 결국은 함재기 숫자에 관계없이 실제로 시간당 투입 가능한 숫자로 인해서 전력차가 크게 벌어지는데 문제는 미국은 함재기 숫자마저 많은데 더 빨리 투입할 수 있으니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자식
사출 장치. 뭐 장점 무지하게 많겠네 이거 뭐 방금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얘기한 연장선상에서 그 항공모함의 능력은 그 소티 생성률이라고 하는데 소티랑은 영어로 SORTI 네. 있을 겁니다. 네. 이건 이게 이제 딱 그겁니다. 얼마만큼 전투기를 함재기를 많이 뛰고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단위 시간 내에 요게 이제 요 소티 생성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니미츠급은 전쟁 시에 24시간 거동하는 집중 임무 경우 하루 최대 200소티를 기록할 수 있었고 2004년 미 해군에 따르면 집중 임무 시에 최대 230소티로 4일간 연속으로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이제 케네디를 포함하는 포드급 항공모함은 12시간 작전 시에 160회, 24시간 작전 시에 무려 270회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계속 이제 이게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루 최대 270회 작전이라고 한다면 슈퍼 호넷 기준으로 JDAM 2발을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할 때 약 500개의 표적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전자 이식 사출 장치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 자석의 반탄력을 사용해서 전자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기를 흘려 넣어 줌으로써 반탄력을 이제 만들어내서 앞으로 밀어내는 방식인데 무슨 역이라고 뭐, 반탄력이라고 방탄이 아니고 반탄력. 반탄. 예, 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그러니까 자석과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힘인 거죠. 같은 플러스 극이. 플러스 밀어내는 걸 반탄이라고 해요? 예,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플러스 먹으면 N극 서로 이제 반발력 같은 반발력이랑 같은 말입니다. 예. 그 반발력을 아주 세밀하게 컨트롤을 함으로써 앞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증기식에 비해서 당연히 뭐 단순해져서 정비도 편해지고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부피도 작고 무게도 작고 포드급에는 한 척당 4개의 이 이몰스 전자기력을 통한 캐터펄트가 장착이 되게 되고요. 출력도 강력해서 기존의 증기는 95메가줄이었는데 요거는 122메가줄이기 때문에 훨씬 강한 그런 사출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완전히 실전에 운용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그 두 배의 차이는 저희가 또 배웠고 그러면 이제 함재기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함재기는 그렇죠.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산둥함 같은 경우는 중국산 함재 전투기인 J-15를 36대를 실을 수 있다고 하고 그 J-15의 수를 좀 줄이고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최신의 Z-18 헬기 등을 실으면 44대까지 항공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케네디는 2배가 넘는 90대 정도까지 함재기를 적재할 수 있죠. 게다가 함재기의 성능도 격차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주력 함재기로 지금 예정이 된 게 F-35C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4.5세대 다목적 함상 전투기인 슈퍼호넷 FA-18EF가 25대가 탑재가 됩니다. 거기에 조기 경보기 6대, C2D 수송기 2대,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급유 등까지 운용하고 있죠. 어지간한 한 두 나라 정도의 공군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첨단 공군기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게 움직이는 거죠. 예. 근데 막상 중국 내부에서는 자기네 항공모함을 두고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허우대는 굉장히 좋지만 실전에서는 미국의 항모전단과 대적할 전력은커녕 함재기 이착함도 쉽게 되겠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일반 군용 공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짧습니다. 특히 착함이 문제인데 미 해군 조종사들은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거를 계산된 추락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거의 추락에 가까운 정도로 정말 짧은 공간에 비행기를 꽂아버리는 그런 수준의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엄청난 숙련도가 필요한데 중국이 이거를 아직까지는 100% 확보를 못한 상태죠. 더구나 중국의 항공모함 두 척은 이함도 어렵습니다. 사출기가 없다 보니까 구형 스키점프식 활주로, 그러니까 스키점프대에서 이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조차도 아직 숙련된 인원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착함 자체를 아직도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이 착함이 가능한 인재들이 실전 훈련을 과연 충분히 할 수 있냐. 그 비싼 비행기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모라는 게 그냥 뚝딱하고 배 만들고 함재기만 갖추고 있으면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운영 노하우를 이제 확보하는 게 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함재기가 이제 J-15인데 이게 엄청나게 무겁다는 게 아 그래요? 예. 이게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사일 뭐 무기를 다 장착을 해버리면 33톤에 이르게 되는데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이자 거대한 것으로 유명한 F-22의 무기 적재 중량도 29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4톤이나 더 나가는 무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무게로는 이 산둥함에서 도저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키 점프 방식으로 올라오면 이게 떨어져요. 한번 떨어진 다음에 요 물에 닿기 전에 떠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리하게 하면. 진주만 영화도 그 도쿄까지 가려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막 기관총도 떼고 다 떼잖아요. 그러니까요. 무기 예. 가볍게 하려고. 그런 식의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캐터펄트가 없으니까 이 운전 그 기체의 무게부터 시작해서 조종사의 뭐 기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합체가 돼야만 뜰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그냥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위험하죠. 일단 연습을 하기도 위험한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죠? 일단 미국의 이제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의하면 미 국방정보국이 지난해 1월 의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스키 점프 방식의 활주로에서 항공기의 최대 발사 중량은 30톤이다. 즉 J-15 전투기는 33톤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떼놓고 뭐 간단한 임무 정도만 수행할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올 정도였어요.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쿠즈네초프를 파견해서 지중해에서 작전을 했다고 하지만 그 자체에서 발진해서 작전한 경우보다는 함재기들이 어떤 시리아에 확보된 어떤 기지, 지상 기지로 옮겨서 거기 그 지상 기지를 거점으로 작전하는 게 더 중요한 임무였다. 즉 쉽게 얘기해서 항공모함이라기보다 항공기 수송함으로서의 역할이 더 컸다라고 보는 견해가 큽니다. 운반이 거기까지 가긴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비행기 갈 수 예. 없으니까 배로 단체로. 아 그렇구나.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착륙하는 거는 미군 조종사도 의도된 추락? 거의 그런 급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게 전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무슨 뭐 끈 같은 거를 강제로 이렇게 막 그 브레이크 효과를 내고 막 그랬는데 이 착함하는데도 많은 기술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 해군 조종사들이 공군 조종사들을 약간 좀 깔보는 그런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착함입니다. 니네 착륙하는 거 우리 착함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난이도가. 한마디로 정말 조그만 점 하나에 그거를 딱 정확히 맞춰서 딱 이렇게 얘기하면 갖다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마킹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니지? 그렇죠. 마킹을. 기존의 니미츠급에서는 마크 7 유압식 강제 착륙 장치를 사용했는데 포드급에서는 최신형의 강제 착륙 장치인 강제 착함 장치인 AAG 어드밴스드 어레스팅 기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AAG는 수압 터빈으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착함시키는 방식인데요. 현재 미 해군의 주력인 슈퍼호넷 전투기나 F-35C,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이고 X-47 같은 무인기의 이착함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이 포드급의 독특한 점은 또 아일랜드 함교에 있는데요. 항모의 함교는 과거에 직사각형의 빌딩 같은 구조였지만 이제 포드급에서는 스텔스성을 고려해서 경사지게 설계하였습니다. 함교의 크기도 작아지고 길이도 짧아졌지만 높이는 6m 정도 좀 높아졌는데요. 함교 내부도 니미츠급에 비해서 다소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컴퓨터화, IT 기술 등이 대대적으로 접목이 돼가지고 여유가 충분한 편이라고 하네요, 오히려. 또 효율적인 항공작전을 위해서 함교는 니미츠급보다도 더 뒤로 배치했고요. 이 덕분에 항공 갑판의 어떤 공간은 니미츠급보다 오히려 더 넓게 확보됐을 뿐 아니라 항공기를 최대한 적게 이동시키면서 갑판 중간에서 연료 재보급이나 재무장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작업 동선이 더 효율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 높은 출격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경납고에서 갑판까지 올리는 엘리베이터 숫자는 4개에서 3개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줄여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자, 꿈의 항공모함을 갖기 위한 도전의 역사는 참 오래됐다고 합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거나 이런 얘기 쓰니 꼭 격침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고 예. 절대 가라앉지 않는. 타이타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렇죠. 예. 또 그러니까 절대 가라앉지 않거나 잠기지 않는 항공모함부터 잠수함의 전투를 싣는 잠수항모까지. 이건 거의 그 우주급이네. 발상 대단합니다. 예, 그 발상부터 원리까지 기가 막힌 항공모함 얘기 본방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현대해전에 꽂히자 21세기 강대국들의 필수템 항공모함.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더 뛰어나고 놀라운 항모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한 무모하지만 기상천외한 항공모함 계획이 아주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초반 영국은 절대 가라앉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거대한 불침 항공모함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 계속 격침당하는 상선을 보충하기에만도 정신이 없어 항모까지 제작할 여력은 없었는데요.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이 모자랐기 때문이죠. 그러던 1942년 영국의 합동작전본부에 근무하던 발명가 제프리 파이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철이 없으면 얼음으로 배를 만들자는 것. 얼음은 같은 무게의 철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1%만 있으면 생산할 수 있고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데 충분한 내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원리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선체 파손 시에도 자체 냉각 시스템으로 물과 펄프를 섞어 복구할 수 있다는 것. 말 그대로 자력 복구가 가능한 불침함인 것이죠. 그런데 얼음으로 항공모함을 만든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파이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발명한 파이크리트라는 신소재가 그것인데요. 물과 펄프로 이루어진 파이크리트를 얼음에 투입하면 강도가 수십 배 이상 증가해 내구성과 녹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권총 사격에도 깨지지 않았으며 섭씨 20도에서도 무려 2달 동안이나 녹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죠. 이 부상을 아주 마음에 들어한 윈스턴 처칠 총리는 2년 안에 백척을 건조하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1942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얼음 항공모함 계획 하버쿡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하버쿡 프로젝트는 길이 600m, 너비 90m, 배수량 220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인데요. 모터 13대로 동력을 얻고 항속거리는 11,000km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하버쿡 프로젝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준비와 기대 속에서 드디어 1000톤짜리 실험용 축소 모형이 완성됐는데요. 그런데 막상 바다 위에 띄어보니 파이크리트 소재가 항해 중 변형되는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메마른 극지에서는 얼음이 녹지 않는 대신에 드라이 아이스처럼 승화되어 버린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죠. 결국 프로젝트는 지지부진 시간만 끌다가 1943년 말에 폐기 처분되고 맙니다. 만약 하버쿡이 완성되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불침 항모가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항모를 만들기 위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주 비밀리에 잠수함을 사실상 수중 항공모함으로 만들어버린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실제 취역한 세계 최초의 순수 잠수항모를 건조해 파나마 운하와 미 본토를 공격하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길이 122m, 수중 배수량 6,500톤, 어뢰 20발의 공격기 3대를 탑재한 I-400은 3대의 폭격기를 탑재할 수 있어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만큼이나 충격적인 신무기로 유명했고 독일의 V2 로켓과 함께 시대를 초월한 무기 중 하나로 손꼽혔죠. 1945년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I-400이 실전 배치하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1945년 6월 일본은
본토와 점령지를 연결하는 지역을 연합국에게 뺏기면서 풍전 등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같은 해 7월 I-400과 후속 모델 I-401을 겨우겨우 출항시켜보지만 이게 웬걸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요? I-400과 잠수함 모듈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 항복 선언을 해버리고만 것이죠. 결국 일본의 패망과 함께 세기의 무기 I-400은 많은 것이 베일에 쌓인 채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 해군에 넘겨지고 맙니다. 야심찬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꿈의 항공모함들. 이제는 전설로 남겨진 무기들이지만 이처럼 다양한 도전과 시도가 지금의 놀라운 항공모함 기술의 바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래형 항모의 끝판왕은 역시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공중에 뜬 항모.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너무 위험해서 오히려 실제 현실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은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중에서 발진할 수 있는 무인기를 함재기로 쓴다는 그 잠수 항모를 기획한다는 소문은 계속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코모란트 같은 잠수함 발사 무인기도 현재는 예산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라 하지만 다시 재가동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그런 정도는 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또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 바다 뭐 해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일단 뭐 영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영국 얘기가 좀 빠졌네요 지금까지. 예, 항모도 시작은 일본이 했지만 사실 항공모함 개발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게 영국인데요. 영국은 섬나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섬남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또 상황이 있고 항공모함을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운용을 하는 방법은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뭐 사실 잠수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가용 면적을 크게 늘려주는 이 경사갑판이라든가 또 이함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이함 보조 장치라든가 마지막으로 그 날려보낸 함재기들을 신속히 회수하게 돕는 착함 유도 장치 이런 게 이제 현대 항공모함의 효율을 올려주는 뭐 3대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영국 해군에서 개발되고 실용한 것들입니다. 이 3대 요소가 전부 정규 항공모함들과 다른 항공기 운영 가능 함선들을 이제 나누는 요소가 되거든요. 덩치가 아무리 커도 항공모함이 아닌 함선들은 경사갑판이나 이륙 보조 장치 같은 거는 안 하죠. 이렇게 뭐 쓸데없는 장치가 되니까. 이게 타라와급 강습 상륙함이 이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영국 해군은 포클랜드 전쟁의 이게 수운함이 네임십으로 있는 인빈시블급하고 그 다음에 센타우르급 항공모함 이렇게 세 개에서 유일하게 정규군 대 정규군이 맞붙은 현대해전에서 실전 항모 운용을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빈시블은 포클랜드 전쟁 때 지금은 이제 인도의 항모로 운영되고 있는 허미즈, 지금은 이제 비라트라고 인도 이름이 붙어 있죠. 와 함께 인상 깊은 함재기 운용 능력을 발휘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유럽의 다른 이제 주변 해군들의 벤치마킹 대상도 됐었고요. 원래 이제 경항모의 목적은 북해를 통해서 날아오는 소련군, 구소련군의 폭격기를 해상에서 쫓아내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북해 이런 데는 좁은 바다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 운영하듯이 항모를 뭐 이렇게 태평양에서 운영하듯이 그런 의미는 없는 것이고, 발견해서 쫓아내자 이제 이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해함, 시 컨트롤 십의 개념으로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근데 미국도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런 정도의 항공모함 운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북해에서 하듯이 오면 쫓아낸다 이런 정도였는데 번복이 됐었고요. 영국 해군은 상대가 폭격기이기 때문에 정규 전투기에 비해서 공중전 성능이 떨어지는 그 수직이착 해리어 이런 정도로 충분히 상대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미 해군의 경우에는 공중전, 지상 공격 등등 공군하고 동등한 그런 작전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말이 해군이지 이건 뭐 공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래서 해리어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해병대 상륙 지원용으로 쏠쏠하게 잘 써먹지만 요거는 이제 공격기 임무고, 영국은 현재는 이제 만재 7만 톤급의 대형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척을 보유를 하고 있죠. 네.
사실 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야 뭐 항공모함 없었는데 일본이 다시 이제 우리도 항공모함 있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F-35B 스텔스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소규모 항공모함, 그러니까 경항공모함 2척을 확보하겠다. 뭐 최근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현재는 헬기 항모로 운용 중인 이즈모급 자칭 구축함 2척을 2023년까지 경항모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식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고 다 계획이 나온 상태예요. 사실 누가 봐도 이 형태는 항공모함이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구축함이라고 해도 참 눈 가리고 아웅. 뭘 디스트로이 한다는 겁니까? 진짜 그러네 그거는. 그러니까요. 예. 당초 14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호위함, 즉 헬기용 항공모함을 건조할 때부터 의구심이 많이 제기됐어요. 일본 정부는 이들 배들이 자연재해나 조난 등의 어떤 구조 활동에도 사용이 되고 또 어떤 헬기들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어떤 대잠 초계 임무 등에도 활용될 것이다 등등 순수의 헬기 항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고지고대로 드는 사람 별로 없는 게 사실 저도 딱 보고 얘네들이 나중에 F-35B를 탑재해서 항모로 쓰겠다라고 딱 짐작을 한 게 엘리베이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갑판 가운데에 있지만 그러니까 또 한 대가 측면에 있는 개방형이에요. 즉 완전히 밀폐된 게 아니고 한쪽이 탁 트여 있어서 이 엘리베이터 크기보다 좀 더 큰 어떤 다른 항공기도 실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헬기만 운용할 거면 굳이 이게 필요 없는 어떤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딱 있고, 또 크기도 지금 기준 배수량 19,500톤에 만재 배수량 27,000톤, 헬기 항모치고는 좀 큽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얘네가 이거 분명히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극구 부인하다 결국은 고지고대로 인정을 해버린 거죠. 이제. 그걸 인정은 또 했어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인정 안 하면은 미국에서 함재기 수입도 못하고 개조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2010년에 이제 계획이 됐고 2012년 1월 27일부터 건조를 시작해서 1번 함인 이즈모는 2015년에 건조를 했는데 2번 함인 카가 가가 그거 그렇죠. 가가요. 예. 2017년에 취역했습니다. 이게 딱 보면은 2번 함 이름부터 이제 이름부터 그러네요. 아주 딱 티가 나죠. 예, 우리 이순신 씨나 강감찬함, 우리 그분들 뜻을 기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듣고 하는 거고. 그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 어디? 저 미드웨이 섬 밑에 가라앉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걸, 누가 봐도 이건 의도가 분명한 이름이죠. 그러네요. 예. 미 해군의 8화급 강수 36함과 비슷한 규모의 비행갑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또 F-35B 운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길이 245m에 폭 38m. 사실 이 이즈모급보다 먼저 항공모함형 함선인 휴가급이 2척이 건조됐습니다. 근데 이 배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확실히 헬기용 이상은 쓰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즈모급은 이 휴가급보다 면적이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넓어진 비행갑판에서 5대의 헬기가 동시에 이착함할 수가 있고 한 대가 대기할 수 있죠. 또 2번 갑판에 있는 경납고는 길이가 125m, 폭 21m 크기로 화재 대비해서 방화문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헬기는 최대 SH-60J 및 K 대잠 헬기 7대, MCH-101 소해 헬기 7대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가 또 문제가 되는데 휴가급의 경우 비행갑판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2대 탑재했기 때문에 딱 엘리베이터 크기를 넘는 어떤 항공기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이즈모급은 2대 중에 한 대는 개방형으로 측면에 이동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규격을 넘는 어떤 F-35B 같은 것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개방형 엘리베이터라는 게 이게 바퀴 한쪽에 튀어가지고 그렇죠. 날개가 삐죽 나봐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이걸 보면은 딱 누가 봐도 그냥 헬기가 아니라 어떤 F-35B라든가 오스프리 같은 더 큰 놈도 실을 걸 분명히 생각했다라고 딱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이거 그러면 이거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우리도 계획이 있죠. 예. 일단 국방부가 작년 8월에 그 F-35B와 같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을 이게 이제 사업명은 대형 수송함 2예요. 2020에서 2024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만재 배수량 19,000톤급의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하고 마라도함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훨씬 큰 3만 톤급의 경항모함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일본의 이즈모함, 방금 얘기된 이즈모함보다 더 큽니다. 이 대형 수송함 2에는 헬기같이 이렇게 이착륙 갈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이런 것도 이제 탑재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전투기를 따로 싣기 위해서는 전투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갑판을 기존 함정보다 두껍고 강한 철판을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트 엔진이 밑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간도 전투기를 따로 실을 수 있는 복층 구조의 경납부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이런 게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군 당국은 2030년까지는 전력화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요걸 위해서 또 현재 도입이 확정된 우리 F-35A 40대 외에 추가로 올 20대는 수직 이착륙이 되는 F-35B로 바꾸자라는 방안조차 검토를 하고 있어서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모 쪽에 지금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너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뭐 동북아 상황 보니까 진짜 우리도 예. 그 항모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분명히 들고, 저도. 근데 또 우리가 이 항모도 항모입니다만 우리가 또 조선 이 배 만드는 건 또 우리가 또 짱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사실 항모를 건조할 기술과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뭐 이미 독도급 두 척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뭐 말씀드린 갑판의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문제도 노하우를 쌓았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배 자체와 거기 탑재되는 시스템 같은 거의 조달 등등도 큰 문제는 아닌데, 다만 건조 비용과 운용비 그리고 운용 인력의 확보라는 점에서 참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고 또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 뭐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뭐 꼭 2030년에는 우리가 또 그 일면 기사에 우리 또 자랑스러운 무슨 이름이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항모의 보유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홍희범 편집장 얘기를 가지고 원종원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화끈한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MF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많이 에러가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편집하시는 분이 좀 고생하실 것 같아요. 별말씀. 편집하시는 분은 항상 고생이죠. 언제나. 그렇죠.